성장,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올해 새로 출간된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서 소개했던 책들을 한 권 한 권 살피고 또 함께 읽어보고 있어요. 오늘의 어린이 책은 10개의 범주별로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범주가 주체성입니다. 인물이 고정관념이나 성별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번 5호에서는 모두 12권의 주체성 어린이 책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시집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긴 한데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다음 북클럽 편집위원이고 또 동시인이시고 평론가 활동하고 계신 김유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지 늘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다가 올 봄에 이렇게 선생님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 어떠세요? 네, 저는 이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건 처음인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기 스치는 소리도 나는 거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조심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각사각 하면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서현주 선생님하고 거의 한 1년 넘게 이렇게 같이 녹음하면서 이렇게 계획했던 거를 오늘 하게 돼서 초대석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기쁘고 또 오늘 기대도 많이 됩니다. 저희가 그 어린이책 픽션이나 논픽션은 많이 소개를 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약간 어떤 포맷이랄까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시를 소개하는 거는 자주 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시집을 읽는 법, 시를 읽는 법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따로 읽지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시집에는 한 편이 아니라 이제 50편의 작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한 편과 이 전체를 어떻게 읽어낼지가 좀 그걸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동시가 뭐 한 편 한 편 읽고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시 한 편, 그다음에 여러 편으로 미루어서 이 시집 전체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일, 그런 과정이 좀 이제 부분과 전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 그리고 동시집들이 한 권 한 권 그 작품 세계가 되게 뚜렷하면 좋은데 또 뚜렷한 경우가 또 흔치가 않으니까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집은 그런 작품 세계가 좀 명확해 보이는 시집이라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 한 권에 사실 묶여있긴 하지만 한 편 한 편을 쓸 때 그 시인의 뭐 마음이라든지 주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저도 가끔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읽다 보면 뒤에 가면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렇지 않고 전체가 잘 묶인 그런 시집이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2권의 시집을 읽을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네, 이미진 시인의 삼각불 속의 잠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문학동네 동시문학상이라고 동시에 주는 상이 많지가 않은데 그 상을 수상한 작품이고 나름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시집입니다. 네, 삼각불 속의 잠, 임희진 글, 나노 그림, 문학동네에서 2024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 동시집이죠. 제12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저희가 매번 시작할 때 우리 다음 북클럽에서 책에 실었던 서평을 한번 읽어보거든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보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표제시 삼각불 속의 잠의 화자에게는 여러 가지 잠자리 의식이 필요하다. 책상을 정리하고 서랍을 꼭 닫고 소리나는 시계를 방에서 추방하고 창문을 꼭 잠그고 커튼을 치고 이불도 반드시 펴고 불을 끄고 안대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러고도 밤사이 몇 번이나 눈을 뜬다. 지금까지 동시에서 이렇게 예민한 화자는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동시의 화자는 되게 밝고 명랑했으며 때로 섬세할지언정 이 정도는 아니었다. 새로운 화자의 탄생, 즉 새로운 어린이의 발견이라 할 만하다. 이 어린이 화자로 동시는 새로워진다. 길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이름 없는 슬픔을 감지하고 반추한다. 나를 다 못 찾을 것만 같아서 무섭다고 고백하며 나에 대해 몇 가지나 알아야 할 퍼즐이 완성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자아를 성찰한다. 고백하고 성찰하는 어린이 화자의 탄생이 우리 동시에서 당분간 계속 보일 것 같아. 이거 읽다 보니까 제가 쓴 거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어쩐지. 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 서평을 읽으면서 특별했던 구절이 그 예민한 화자라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동시에 화자가 되게 밝고 명랑했는데 또 섬세할지언정 예민하다고는 그런 화자는 좀 처음 본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새로운 어린이의 발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진짜 그랬나? 진짜 예민한 화자가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원래 이제 시라는 게 섬세하고 좀 예민한 장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민한 게 뭐 작품으로서 있을 수 있었겠죠. 제가 기억나는 게 언뜻 그 이상교 시인 동시집에서도 이렇게 잠을 못 자서 벽시계 소리가 이렇게 찰칵찰칵 그 울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시집 전체에서 어떤 그 일관된 어린이 화자로 예민한 화자를 내세운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왜냐하면 시집 전체에 일관된 어린이 화자가 나타난 것 자체가 최근 몇 년에서야 지금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우리 동시에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예민한 화자는 이제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시집 해설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민한 아이라는 또 시도 있는 것처럼 그 예민함이 이 어린이 화자, 이 시집 어린이 화자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건 되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민한 화자, 또 예민한 아이 이런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이 시집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임희진 시인은 동시를 읽고 씁니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로 등단하고 삼각불 속의 잠으로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림책 달과 토끼에 글을 썼고요. 예, 그런 시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달과 토끼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 이제 동심을 담은 이야기, 또 마음에 영혼이 남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장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가의 말을 썼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읽는 시집도 이런 작가의 말에 해당하는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소개할까 했는데, 시니까 시를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편 읽고, 이제 좀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저도 한 편 읽고, 얘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 먼저 이 시집에서 첫 번째 시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 시는 숭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읽어보길게요. 풀잎 같은 친구가 있어 망아지같이 뛰놀다 쳐다보면 풀같이 앉아 책만 읽던 시들한 놈. 하루는 표를 한 장 내미는 거야. 연극을 한다나? 돌이나 나무겠지 하면서도 그놈이니까 보러 갔어. 근데 딴 놈인 거야. 눈빛이 다른 거야. 팔딱거리는 거야. 풀이 아니라 숭어였어. 어떻게 풀밭에서 살았을까? 물속에 냅다 던져줘야 할 것 같았어. 펄떡펄떡 뛰는 숭어를 상상하면서 데뷔가 그 친구의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풀잎이라는 어떤 식물적인 성격하고 숭어라는 동물적인 성격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 그런 어떤 그 친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밭과 물속과 또 풀잎과 숭어와 이렇게 좀 대비되는 이미지, 되게 이질적인 성질인데 이게 하나의 아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은 건, 소개한 건 여기서 이 시를 제가 이 시가 제가 처음 읽은 이미진 시인의 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신춘문예 당선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선되었을 무렵에 처음 이렇게 소개된 거를 보고 되게 좀 색다르다라고 기억했었는데 그게 꽤 몇 년 전이었어요. 2018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 올해 뭐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딱 이 시집이 나왔을 때 그때 시인이셨구나라고 했던 그 반가움이 있었던 시라 처음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지셨나요? 기존의 시와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전히 그냥 좀 얌전하고 착한 동시들이 뭐 신춘문예 당선작에서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신춘문예가 예전의 동시들을 여전히 좀 좋아하는 지점이 그때까지도 있었는데 이 시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서 좀 다른 시와 대비해서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책을 주체성 항목에 보통 시집을 주체성 항목에 많이 넣게 되는데 네. 우리 주제하고 연관 짓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범주의 특징이랄까? 우리 자기 발견과 성장에 해당할까요? 독립적인 자아상이라고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숭어도 그렇고 이 시 전반적인 아까 예민한 아이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것이 동시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이었거든요. 왜 예민한 아이가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네. 그거를 우리 동시에서 여전히 좀 착하고 명랑하고 밝고 뭐 이런 아이들의 모습만 화자로 그려왔거든요. 그게 되게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이 시집에서는 다른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 얘기는 또 그 다음 얘기는 또 다음 시에 얘기하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좀 이전 동시와는 다른 어린이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이제 예민하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친구를 보고 시를 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대해서 예민한 모습? 당연한 건데, 네. 보통 제 예민해라고 했을 때는 그 자신의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네. 근데 밖으로도 굉장히 공감의 예민함? 그런 게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타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이 시를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시인이 말하기를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라고 썼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여러 성질을 가진 그다음에 그 예민한 아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시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이고 많은 모습의 어린이들을 발견하는 게 동시에서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또 독특한 점은 배열도 그렇죠. 보시면 네, 지금 시집을 보시면은 이게 그 가운데 정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숭어의 그 생선의 어떤 유선형 모양으로 그렇게 네. 형태시처럼 되어 네. 있어요. 머리와 생선의 그 머리와 이제 네.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도 재미있죠. 네. 이 시집은 이제 올 컬러로 시집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림이 또 네. 시와 어울리는 그림이 잘 되어 있는 네. 그런 것도 시를 읽을 때 좀 곁들이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의 이미지도 물고기가 사는 파란색 바다가 아니라 초록색 이 바탕 위에 또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서 네. 그 풀잎과 숭어 이미지를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숭어. 네.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한 편의 시집에서 4편의 시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숭어 소개해 주셨고 제가 26쪽에 나오는 예민한 아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화자 예민한 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민한 아이
내 눈은 고성능 카메라야.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아. 내 귀는 고성능 음성 증폭기야. 아주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려. 내 신경은 고성능 안테나라서 사람들 기분을 살피느라 늘 곤두서 있어. 고성능 기계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금세 방전되고 가끔은 아무 버튼도 안 먹힌다니까. 초록 불빛이 깜빡깜빡 방전되기 직전이야. 충전하려고 콘센트를 찾고 있어. 구석구석 다니다가 결국 못 찾으면 완전 방전. 미안, 나 먼저 갈게. 집에 가서 충전해야겠어. 난 예민한 아이니까.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제 모습 같았어요. 선생님 예민하세요?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저 이렇게 막 외부에서 많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하면 네. 이렇게 방전됐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방전돼가지고 한 2, 3일은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쉬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녁에 모임하고 돌아오면은 그 뭔가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사그라들 시간이 필요한가 잠이 잘 안 오고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내 얘기잖아. 그러면서 네. 읽었습니다. 네. 금방 방전되고 또 집에 가서 충전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쭉 얘기해놓고 난 예민한 아이니까 요게 저는 되게 야무지고 좋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원고 구성하면서 생각했는데 제 이전에 이제 어렸을 때 쟤는 되게 내성적이고 예민해 이런 얘기를 제 친구 엄마한테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거든요. 네. 그게 약간 비난하는 것처럼 네, 네. 느껴졌어요. 되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8, 9살쯤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것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화자는 난 예민한 아이니까라는 게 아주 뭔가 통쾌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막 이렇게 연애 마지막 행에 딱 선언을 해버리는 네. 의미가 들어요. 네네. 그래서 나도 그랬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내가 잘못되고 좀 뭔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저희가 예민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섬세하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그쵸. 의미를 지니지만 예민하다면 약간 부정성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 난 예민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네. 저도 이게 되게 이 시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그 선생님들 중에 예민한 도서관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저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이제 감수성을 얘기할 때도 섬세하다는 거는 조금 너무 미화된 거고 그쵸, 예. 예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성인지의 감수성이라고 할 때 그 감수성이 사실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게 네. 그 예민한 거잖아요. 민감한 거.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 안에서의 예민함도 있지만 바깥에서를 뭔가 살피는 거. 네, 그 맞아요. 안팎의 어떤 촉수를 좀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좀 뭐라 그럴까 긍정만 어떤 미화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네.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되게 불편함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예민하면 불편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것까지도 또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요즘의 예민함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는 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보고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야. 그래서 잘 보살펴줘야 돼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해서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죠. 네. 또 예민한 자녀가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네.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 긍정적 선언 이런 게 굉장히 네. 좋게 다가왔던 네. 그런 시였습니다. 혹시 19절이나 이런 거에서 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없으세요? 이 시. 고성능 카메라야, 고성능 음성 증폭기야, 고성능 안테나야. 그래서 고성능이다라고 이미지를 하나로 모은 게 그게 요시 어떤 예민함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서술하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방전이라고 하는 거 또 요즘 어린이들한테 워낙에 전자기기라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계로서 그 예민함이라는 성질을 이제 비유하는 게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 제목도 예민한 아이고 또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화자의 어떤
캐릭터이기도 해서 그래서 선정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작품 선생님 선정한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네. 그럴게요. 28쪽에 있는 삼각불 속의 잠. 이 표제작이네요. 삼각불 속의 잠. 삼각불 안에 찰랑찰랑 담긴 잠이 뾰족한 쪽을 아래로 두고 서서 자요. 자기 전에 먼저 책상을 정리하고 서랍을 꼭 닫고 소리나는 시계를 방에서 추방하고 창문을 꼭 잠그고 커튼을 치고 이불도 반드시 펴고 불을 끄고 안대를 하고 눈을 감아요. 그래도 밤사이 몇 번이나 잠이 눈을 뜨는지 몰라요. 얼음. 책상도 서랍도 창문도 커튼도 이불도 전등도 안대도 그대로 멈춰요. 모든 감각이 나를 세워 흐트러진 게 없나 살펴봐요. 삼각불의 뾰족한 쪽을 푹신한 쿠션들로 잘 받쳐둬야 해요. 엎어지면 잠이 깨지거든요. 네. 아유, 네. 힘들겠죠, 자는 게? 네, 어떻게 삼각불을 판판하게 널쩍한 걸 밑에 둔 게 아니고 뾰족한 게 지금 네.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주 힘들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자야 하나?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저도 네. 사실은 잘 때 되게 이렇게 시계 소리 이렇게 짝깍짝깍 요즘은 이제 무서운 시계가 많지만 예전에 이렇게 벽시계 소리 같은 거 나면 못 자고 저도 암막 커튼 다 집에 만만치 않으시군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이렇게 그 암막 커튼을 가지고 가기도 해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기숙사에서 지낼 일이 있는데 여름 학기 계절 학기 수업하느라 암막 커튼을 가져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차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오고 막 이럴 때 저는 암막 커튼을 꼭 가지고 어머나 되거든요. 목베개도 아니고 네네. 암막 커튼. 네. 뭐 이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본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암막 블라인드도 뭐 잘 나오니까 그냥 가벼우니까 잘 가지고. 안대로도 안 되시는 거예요? 안대가 갑갑하잖아요. 얼굴에 그렇지. 닿으니까. 그렇지. 예민한 사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 귀마개 뭐 이런 것도 불편해서 잘 못하죠. 억지로 뭐 이제 그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화자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셨겠다. 네. 야,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선생님보다 확실히 덜 예민한 걸.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 보면은 그 뾰족한 쪽에다 쿠션 받쳐놓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살 궁리는 하네 이런 생각을 그럼요. 했거든요. 네. 자려면 해야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네. 이 화자가 이렇게까지 자는 거를 예민하게 막 그렸는데 그래도 잘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또 이거를 이제 불안함과 예민함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조금 더 그 불안한 게 좀 많이 좀 느껴지죠. 특히 네.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밤사이에 또 눈을 뜨고 다 이렇게 제대로 있나라고 살펴보는 건 약간 뭐 불안과 강박까지도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러한 그 어떤 이런 감정들 이런 성향까지도 그냥 이제 드러낼 수 있었던 게 저는 동시에서 그걸 보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린이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그냥 보통 뭐 어린이들은 뭐 잠 잘 자지 뭐 낮에 열심히 뛰어놓고 밤에 쿨쿨 자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어린이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런 어린이가 너무 행복하고 밝고 명랑한 어린이만 나오는 시를 읽으면 되게 소외감이 들 거고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의 정서를 말해주는 시가 이제 없었을 때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시가 나오니까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삼각불 속의 잠. 세 번째 작품이었고요. 그러면 마지막 작품 찾아볼게요. 88쪽이네요. 짧은 시예요. 근데 저는 다 자기 동일시 되는 것만 찾아왔어요. 네. 연필톡. 너무 뾰족하게 깎은 연필. 부러질까봐 조심조심하다. 톡 앞이 조금 부러진 거 있지? 그제 연필을 힘주어 잡았어. 힘을 주어 글씨를 쓸 수 있었어. 이런 시입니다. 네, 이것도
이런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도 이 연필 부러진 경험은 많이 했는데, 그런 일상의 경험에서 저런 통찰을 이렇게 딱 끄집어낸 게 되게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되게 아주 단순한 일상에서 통찰을 끌어낸 점이 좋았고, 이 시를 시인이 어디 방송에서 소개하시는 걸 봤어요. 몇 편을 고르시는데 이 시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좋은 시를 또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작가도 마음에 들어 하는 좋은 시를 또 이제 가져와서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그래서 앞으로는 연필이 부러졌을 때 짜증내지 말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이제 안심하고 할 수 있다. 참 멋진 시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쓰자. 그런 느낌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주체성 주제와 관련해서 이 시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질문, 왜 동시에서 지금까지 예민한 아이가 없었어요? 라고 한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시가 늘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던 어린이만 그려왔는데. 착한 어린이. 네, 착한 어린이. 특히 동시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동화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그림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동시만 착하고 밝고 명랑한 어린이만을 그려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시라는 장르가 이게 서정 장르라고 할 때 정서를 담는 장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더 그런 정서를 더 많이 담아야 됐는데 왜 못 담았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동시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있어서 어린이 한 명 한 명보다는 그냥 어린이 전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어린이들만을 왔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다른 목소리, 다른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마음들과 생각들을 살펴보려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평론에서도 쓰고 계속 했는데 구체적인 어린이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동시 평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서 중요한 건 어린이는 이제 화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화자가 보편적인 화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화자가 돼야 된다. 어린이는 이런 말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고 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이런 어린이, 저런 어린이도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시인 자신과도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시 쓰기도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면 예민한 어린이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시의 어떤 본질이기도 하고요. 시는 소설보다는 되게 작가와 가장 더 밀접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동시라고 어린이들이 읽는다라고 해서 되게 차단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거리가 멀게 이렇게 느끼면서 어린이만 어떻게 쫓아가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인이 어린이를 대상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예전에 추천한 김계미의 레고나라의 왕에서부터 좀 저는 달라졌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예민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슬프고 우울하고 어두운 화자가 나오죠. 그리고 시집의 화자가 어떤 전체적 50편의 작품 속에 이제 쭉 일관된 화자가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김계미 시집 레고나라의 여왕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되게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동시들은 그 화자가 쭉 일관되지가 않았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김계미 동시가 시집 전반에 이르는 어린이 화자를 한 명을 내세웠고 그 모습이 밝고 명랑한 모습이 아니었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 삼각불 속의 잠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저는 이런 동시집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어린이 화자를 말하는. 그래서 한편에 어떤 어린이를 만난 것 같은. 맞아요. 그다음에 소설을 읽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시집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을 읽은 것 같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한 편을 읽었을 때 이게 각각의 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 다음 시집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화자의 어떤 특별한 화자를 시인이 창조해냈다 그럴까? 네.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우리가 그동안 잘 발견하지 못했던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게 읽는 독자에게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네, 다음은 동시집이 아니고요. 네. 그 장르 명칭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규정하면 청소년 시집인데요. 네. 청소년 시집은 청소년 시를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독자면 동시, 그다음에 청소년이 독자면 청소년 시라고 하고 그런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소설만 알지만은 청소년 시도 저도 있죠. 되게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시라는 그 장르를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 화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집. 김승일 시인이 쓴 나 우는 연기 잘하지라는 시집입니다. 네, 창비교육에서 2025년에 나왔습니다. 청소년 시집을 저희가 선택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어린이집에서. 그 김애란 시인의 보란 듯이 걸었다라는 걸 저희가 선정했던 걸로 선정했어요. 기억하는데요. 네. 그게 청소년 시 범주, 그것도 그렇게 청소년 시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가 되게 잘 드러나 있고 또 김애란 시인의 청소년 시집들이 다 좋은 것이 그 되게 다양한 여성 청소년의 화자들의 목소리를 이제 드러내고 있어서 저희가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 우는 연기 잘하지 김승일 시집인데요. 청소년 시 조금 낯설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새로운 청소년 화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북클럽에서 정리했던 걸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015년 시작해 10년을 맞은 창비 청소년 시선 51번째인 청소년 시집이다. 김승일 시인은 첫 시집 에듀케이션 2012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 건데요. 에듀케이션에서부터 줄곧 진술의 언어를 사용했듯 이 시집에서도 청소년에게서 직진하는 진술로 지금까지와 다른 청소년 시의 새 장을 연다. 이미지, 비유, 상징 같은 시의 형식은 거추장스럽다는 듯 벗어던진 청소년 화자의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담대하다. 청소년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구체성을 지닌 동시에 보편성을 확보하기까지 한다. 청소년 화자는 청소년 독자에게 말하는 듯하다. 거짓으로 연기하며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내가 평생 너여도 괜찮아.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충분해. 그 정직함이 너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거야. 외톨이로 만들지 않고 타인과 세계로 데려다 줄 거야. 오래도록 정직함으로 자신을 만들어온 시인의 언어가 그걸 몸소 증명하며 청소년을 부르고 있다. 네. 이것도 선생님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몹시 부끄럽습니다. 이거 선생님 쓰신 것 같은데 그 생각했습니다. 그 저기 창비 어린이 서평도 쓴 적이 있는데 그 네. 내용을 좀 간추려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도 이제 진술의 언어라는 표현, 이 시인이 이미지, 비유, 상징보다는 청소년 화자의 진술을 직진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솔직하게, 그리고 또 정직함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이런 게 좀 서평에서 와닿았거든요. 네. 작가 김승일은 2009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 시작했고요. 시집 에듀케이션 여기까지 인용하세요. 항상 조금 추운 극장 등과 산문집 지옥보다 더 아래 등을 펴냈습니다. 현대시학 작품상 또 박연한 문학상 이런 상도 받으셨네요. 이 시는 주로 어떤 시를 쓰시는 분인가요? 작품 꽤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반 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그 시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저희는 시라고 하면 특히 이미지나 비유나 상징 같은 것들을 진짜요. 멋있게 막 이렇게 비약을 막 하면서 잘 쓰는 거를 시를 잘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싹 걷어내고 되게 진술의 형식이라는 그냥 뭐 사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말하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의 말하기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형식으로
자기의 시를 쓰는 진술이라는 형식으로 시를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김승희 시인의 어떤 시세계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청소년 시집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보통은 그 청소년 시인선들이 그 시집 시리즈들을 보면 이미지 비유 상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를 쓰는 시인들이 청소년 시를 또 많이 썼고, 그분들이 근데 너무 이렇게 그 현란하게 화려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약간은 얌전하게 고루한 시의 요소들을 가져오셨는데, 근데 그거를 싹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청소년 김승일의 이 시집은 다른 청소년 시집과도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지는 그런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읽으면서 조금 더 감정이입하기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 비유 상징은 감탄스럽긴 한데 그게 좀 무슨 의미지?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시 자체를 읽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시집은 시종일관 그렇게 시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듯한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그 책갈피를 꽂았다가 오늘 소개할 시를 고르는데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청소년 시라는 장르가 되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 동시와 일반 그 성인들 읽는 성인 시의 가운데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존재 자체가 힘듭니다. 네네. 근데 청소년 소설들은 요즘은 뭐 장르 소설로 이제 거의 나가고 이랬는데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장르만의 특징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 시를 요즘 쓰고 있어요, 혼자서. 그런데 선생님 잘 어울리시는데. 아, 그래요? 어떤 게 잘 어울릴까요? 왠지 딱 따가 어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 시가 이게 쓰고 써서 딱 이렇게 제가 다시 보면 못 쓴 성인 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뭔가 동시보다는 뭔가 의미를 더 담고 싶으니까는 그런 뭔가 좀 덜 완성도가 있는 성인 시 같은 그런 게 계속 이제 걸리는데 사실 청소년 시를 쓰는 많은 시인들이 아마 그 부분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떨쳐버리기가 사실 되게 힘든 것이 이렇게 김승일 시인처럼 진술의 형식만 딱 가지고 쓴다면 여기서 이제 이 시집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그 화자의 마음이. 근데 맞아요. 우리 시인들은 그 청소년 화자를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기에 좀 버겁고 두려운 점이 있죠. 그게 청소년 화자의 목소리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지금까지 좀 많은 청소년 시들이 이런 거를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딱 그 진술의 형식으로 청소년 화자의 목소리 딱 담아내는 거를 그게 내 목소리이지 청소년 화자의 목소리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시의 요소들이 되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는 게 그 화자를 이렇게 짠하고 드러내기가 두려우니까 요소들을 막 형식을 막 이렇게 덧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 이렇게 요새 쓰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용감한 거죠. 용감한 거구나. 저는 용감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용감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문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은 그 정직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신의 학창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 계속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온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함으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10년, 20년 전에 자기가 청소년이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감없이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네. 첫 번째 시는 처음 사는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처음 사는 인생. 분수 곱셈도 친구들보다 잘하고 소수 나눗셈도 더 잘했는데 1차 방정식부터 다른 애들보다 잘 못하는 애가 됐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나는 똑똑해서 뭐든지 처음에는 딴 애들보다 잘하는데 하다 보면 못한다. 난 항상 처음에만 똑똑한 것 같다. 그래도 처음에는 잘하니까 커서 뭐든지 배우고 다녀야겠다. 다 같이 초보자일 때는 내가 더 잘하니까.
계속 뭐를 배우러 다니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야지.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나중엔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지만 난 처음에 진짜 잘하니까. 인생은 다들 처음이라서 다행이다. 내가 진짜 잘 살 것 같다. 네,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웃었어요. 네, 되게 유머러스하죠. 이 시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일단 무엇보다 되게 재미있는 시집입니다. 네. 네. 너무 이 아이도 보이고 네. 이 아이가 보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그쵸, 네. 어렸을 때 네, 특히. 네. 그런 게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네. 네. 재미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나는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불안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반성을 하죠. 근데 네. 이 아이는 반성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잘하니까 뭐든지 처음 해야지. 그리고 이 마지막 년의 전복, 인생은 처음이니까 나는 잘 살 거야라고 하는 이 자기긍정. 거의 환상적인 이렇게 살았어요. 네. 환상적인 전복이에요, 진짜. 네네. 저도 그랬습니다. 나중엔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지만, 좀 슬픈데? 그러다가도 네. 마지막에 탁 그냥 내가 진짜 잘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처음 사는 인생이라는 시였는데, 네. 네.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정직성? 네. 그것도 여기 역시 보이고,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 같은 거. 그리고 저는 그 진술의 시라고 했을 때 이 전체의 시어가 아까 이미진 시인의 거하고 조금 다르면 동시였긴 하지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일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에세이 네, 같기도 네, 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게 일기와 에세이와 달라지는 이게 시인 거는 단지 행가리를 했기 때문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렵죠. 네. 어느 부분일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과연 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마도 김승인 시인은 시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시라고 하면 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시의 형식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시를 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이런 마지막 년에 전복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렇죠. 언어를 가져갈 때에 정말 이게 진술인데도 일기와는 다른 게 군더더기 없이 맞아요. 하나의 조사나 그 다음에 연과 행의 배열들이 정말 되게 구조적이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따지고 보니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되게 치밀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또 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작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 화자를 잘 드러내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지금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 거. 그래서 이게 청소년 시지만 연령이나 성별이 사실 다르잖아요. 여기 화자는 보통 남성 청소년 화자로 읽히는데 네. 제가 읽기에도 전혀 어떤 그런 시차나 이런 걸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감정이입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시인의 이 말도 제가 공감을 했다라는 말씀. 좀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시인들이 말로는 나는 어린이를 사랑해, 청소년을 사랑해, 그들을 잘 이해라고 하지만은 정말 나는 그때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작품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이분은 진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정말 다를 게 없으니까 이렇게 썼겠지. 어떻게 기억만으로 썼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진술의 형식이 성공하지 않았나. 물론 그런 그 시로서의 어떤 그 밀도도, 시의 언어로서의 밀도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제가 정직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직한 사람이 자기 생긴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게 없겠죠. 정말 쉽지 않은 얘기네요. 네. 두 번째 시 제가 고른 시인데 이것은 시집의 제목이 다 오는 연기 잘하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어로 등장합니다. 오아인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오아인의 눈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에 가서 모두 조용히 하고 기다리는 중 나는 오아인에게 곧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인터넷에서 들었다고 했다. 그랬더니 착한 오아인이 울었다.
하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뚝뚝 흐르고 울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인터넷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지루해서 내가 지어낸 얘기였는데 왜 그래 우아인 다 뻥이야. 전쟁이 왜 나? 해성이 왜 떨어져? 빙하가 왜 녹아? 내 말을 듣고 우아인이 웃는다. 나 우는 연기 잘하지? 제가 이거 읽다가 중간에 웃을 뻔했어요. 네. 이 착한 우아인이 울었다부터 네. 쳐다보고 있다까지 네. 연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네. 반전이 있죠. 착한 애의 연기. 네. 깜찍한 요망진 우아인 등장했습니다. 재밌는 시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시집이 좋은 게 그 자기 일기 같은 그런 자기 고백도 물론이지만 친구들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진짜 다 뭐라 그럴까 생생해. 네, 생생하고 너무 그냥 착한 우리 흔히 말하는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나름 뭐 이렇게 되게 특별한 인물들인데 너무 네네. 막 애정이 가는 인물들이어서 네. 그래서 우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화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화자가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되게 건강한 우정을 볼 수 있는 네. 좀 우리 맞아요. 청소년 문학들이 뭐 그냥 서로 뭐 싫어하고 배신하고 뭐 이렇게 왕따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 한편 아니면은 또 너무 낭만화된 또 우정을 뭐 연대를 또 이야기하는 그쵸. 한편 이런데 네. 여기는 진짜 살아있는 어떤 한 반 친구들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런 친구에 대한 시도 진짜 많았어요. 네. 또 선생님에 대한 시도 웃긴 거 있었는데 버스에 내려놓고 내려봐. 그 선생님 도대체 왜 안 깨워준 거예요? 나쁜 선생님이에요. 저는 왜 이런 선생님이 네. 다 있나? 그다음에 재밌는 선생님 교생 선생님. 네. 저는 그는 선생님 보고 약간 뜨끔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인물들이 진짜 많습니다. 웃음 짓게 하는. 네. 우리 주변에 이런 인물들이 있지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이렇게 한 편의 시로 네. 정말 명징하게 네. 그려냈던 것 같아요. 그 시의 말에 그러네요. 만우절 재방송이라고 맨 앞에 보통 시인이 한 줄줄 쓰잖아요. 네네. 달랑 한 줄도 아니야. 6음절, 만우절 재방송이라고 썼더라고요. 이 시인이 굉장히 위트가 넘친다라는 거를 네. 좀 알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도 약간 긴 말하기는 좀 쑥스러워. 뭐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시인의 성격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이 해설일 대신에 본인이 쓴 에세이가 뒤에 있잖아요. 네, 시 맞아요. 쓰는 마음이라고 해서 거기서 네. 에세이를 다 썼으니까 그냥 귀찮아서 시인의 말은 그냥 짧게 쓰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두 종류나 쓰라 그래 이러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아인의 눈물 읽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소개할 시는 어떤 시일까요? 네,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친구가 나온 시인데요. 네. 네, 질투라는 시입니다. 질투. 학교에 늦어서 뛰어가는데 교문 앞 빌라에서 김현지가 나왔다. 야, 여기가 니네 집이야? 우리 집이 여기야. 현지는 머리도 말리지 않고 느긋하게 교문으로 걸어갔다. 현지는 단발머리고 키가 나보다 크고 절대로 지각할 일이 없다. 그런데도 아주 가끔 결석도 한다. 나는 감기에 걸려도 학교에 오는데 젖은 머리를 흔들면서 천천히 현지가 앞서서 간다. 멋있다. 네, 멋있어요, 현지 진짜. 네. 교문 앞 빌라에 사는데 머리도 안 마른 상태로 네. 느긋하게 걸어가는 네. 친구 모습이 아주 그냥 한 장면이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현지가 아마도 이제 여학생일 것 같은데 네. 여학생을 바라보는 남성, 아마도 이제 남성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 화자의 이 마음이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네. 좋아 보였고요. 깔끔하면서 네. 그걸 또 경외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멋진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멋지냐, 뭐 예뻐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봤어요. 네. 그 당당한 집 앞에 집이 가까워도 그냥 지각 안 할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머리 안 말려도 뭐 감기 걸리건 말건 신경 안 쓰고 가끔씩 결석 시원하게 하고 네네. 그런 멋있죠. 그런 네.
저가 이거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느낌을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경외에서 시작해서 연애 감정의 시작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그런 게 아주 건강하고 상큼하게 표현된 그런 시입니다. 예, 그럼 저도 이어서 한번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운 속독. 내가 그 책 읽어봤냐고 해서 읽었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서 샀어. 내일까지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읽은 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험 공부하는 것 같네. 그래서 시험이 싫나? 옛날 사람 이름에 관심도 없는데 칭찬받으려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교과서 최대한 읽은 척하기. 혹시 들킬까 너무 걱정이 돼. 다시는 거짓말하기 싫어. 너무 힘든데. 그 아이돌 그룹 아냐고 해서 안다고 했어. 그런데 멤버 이름은 잘 모른다고. 미치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노래도 들어본 적 없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받고 싶어.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싫어. 항상 시간이 없어. 왜 없을까? 너는 많이 알고 읽은 척도 안 해서 멋져. 내가 되고 싶어. 라는 시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받고 싶어. 이게 이제 이 시의 또 한 부제로 또 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선택하기도 했고 이 뒷부분의 흐름이 너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게 확 안 드러나서 너가 있죠.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일까요? 네, 있겠죠. 뭐, 또 잘 알고 똑똑한 애겠죠, 자기보다.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시집의 뒤에 보면 뒷표지에 시 쓰는 마음에서 이렇게 뽑은 발췌한 문장이 이 이야기예요. 네. 뭐 친구랑 대화하다가 읽지도 않은 책을 읽었다고 하고 듣지도 않은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이런 어떤 하얀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이게 이제 정직함을 어떤 표현의 한 방식으로 쓰는 시인이 이런 거짓말에 대한 시를 쓴 거라서 네. 조금 그게 더 이렇게 다가왔던 것 네. 같아요. 예.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표현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예. 두고두고 비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아까 읽어주신 그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사랑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그렇습니다. 네. 사랑해 주고 싶은 이 소년 화자의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만져지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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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시를 선생님하고 함께 읽어봤고요. 두 편의 시집, 네, 시집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어떤 소감, 총평 간단히 해주신다면. 총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뭐 시집을 읽지만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게다가 주체성이라는 주제로 같이 읽어보니까 이 시집들의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 속에 잠 이제 많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화자가 기존의 어린이 화자와 다른 어린이로 발견되었다는 거, 그 점이 되게 좋았고 김승일의 나오는 연기 잘하지는 청소년 화자를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발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까지는 이런 청소년 화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청소년 소설에서도 청소년 인물들이 딱 뚜렷이 기억나는 인물들이 사실은 참 찾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가설인데요. 제가 뭐 어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이보다 청소년을 만만하지 않게 생각해서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닐까 시원하게. 그래서 아까 그 시의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이 막 이미지 비유 상징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져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냥 그 어린 청소년들을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 근데 어린이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린이는 만만한 거죠. 좀 비교적 만만해서 너네들 이렇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왠지 이제
두려워 혼날 것 같고 뭐 이런 게 청소년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반박 들어올 것 같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냥 쉽게 못했던 지점들을 이 시인이 자기의 어떤 시인으로서의 역량, 또 자기 어떤 특성, 개인으로서의 특성 이런 것으로 정말 독보적으로 잘 보여주는 시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시를 쓰는 게 어느 시인에게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이 시집이 보여준 바가 있다. 그리고 일단 이 시집은 재밌다. 네, 그 재미로 같이 이렇게 보여준 것도 좋고 또 시인은 보통 이제 화자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관계까지도 다 보여준 점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승일 씨는 이 청소년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주변은 어떤지가 이렇게 한 권을 읽다 보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또 감동도 있고 물론 한 편 한 편이 그냥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런 공감의 웃음 그럴 수 있는 시집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김유진 선생님하고 이렇게 시 얘기하니까 좀 굉장히 부자가 된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읽어봤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재미있었고요. 저도 이렇게 혼자 읽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한 편 한 편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정리해보니까 더 좋았고요. 지금까지 서인도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다. 제가 우리 우리 편집위원들이 이제 나오셔서 더 이게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유진 선생님하고 처음 녹음했고요. 오늘의 어린이집 이렇게 가끔씩 저희 편집위원 선생님들 같이 나오셔가지고 초대석으로 그렇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오늘의 어린이집 오늘 순서 여기서 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